네, 어제 시작된 북미 회담에는 자칫 판을 깰 뻔했던 당사자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한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곽정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펜스 부통령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고 저격해 북미 회담 판을 흔들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 이번엔 회담 성사 중책을 맡고 미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최선희를 앞세운 이유는 대표적인 미국 통으로.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 어떤 핵 전쟁을 강요해도 우리가 당당히 상대해 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기쁩니다. 대신 믿고 맡길 사람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센 비핵화 요구에 맞설 북한의 방패 최선희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했을 때 통역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 육자회담 등 주요 협상에 참여해 민감한 현안까지 훤히 꿰고 있습니다. 카운터 파트너인 성김 대사와도 이때 인연을 맺었는데 미국 역시 앵무새 같은 다른 북한 외교관보다 할 말은 하는 최선희 부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 권력서열 3위로 내각 총리를 지냈던 최영림의 수양딸이라 금수저 배경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희는 지난 3월 차관급인 부상으로 승진해 김정은의 중국 달인 방문을 수행할 만큼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미국 실무대표를 맡은 한국계죠. 성김 전 주한미국 대사, 현직 주 필리핀 미국 대사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황아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성김 전 주한미국 대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특명을 받고 판문점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로 이번 실무회담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어가 능통한 데다 지난 2014년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이던 2008년 5월 핵 관련 자료로 보이는 박스를 들고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이도 많습니다. 같은 해 6월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할 때는 미국 측 대표로 현장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Complete collapse of the cooling tower. I think they did a very good job of doing it safely and effectively. As you all saw, the cooling tower is no longer there. 협상 대상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는 2005년 육자 회담 때부터 회담장에서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까지 3일간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늘 싱가포르로 날아간 김창선입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누구와 보는 앞에서 등을 떠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북한의 진짜 실세라고 하는데 김창선은 누군지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이름과 직책을 숨기고 옆에서 보좌한 인물이 김창선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을 넘어왔을 때 김영철을 옆으로 밀쳐내고 김여정의 등을 떠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비서실장 격인 김창선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1944년생인 김창선은 서기실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그동안 대외직함으로 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사용해왔는데 지난달 남북 실무회담의 대표로 나오면서 국무위원회 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씨 일가와 집안끼리도 막역한 사이입니다. 특히 김창선의 사별한 전 부인 유춘옥이 김정일의 여동생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와 절친한 사이입니다. 해방 후 어린 김정일과 김경희가 전 부인 집에서 신세를 진 적이 있어 김씨 일가에선 깍듯하게 김창선 일가를 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일하게 김정은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서 덕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건 김창선이밖에 없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북미 협상에서 김정은의 의전과 경호까지 결정해야 하는 만큼 김창선이 직접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는 것 아마 청와대일 겁니다. 청와대는 이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미 세 나라 정상회담을 열어서 6.25 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의가 끝나면 남북미 3자 회담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회담이 가시화되면 종전선언문 작성을 위한 3국 간 실무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문에는 전쟁의 종료와 상호 불가침 약속, 평화협정 체결 등 3가지 목표가 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북미 3자 회담 개최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된 문 대통령의 남북미 회담 제안에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합의된 것은 없고 실무자들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조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시작했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어떤 속도로 할지,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입니다. 일단 성김 국무부 대사 그리고 최선 외무성 부상이 나오는데요. 관련된 궁금한 것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설혜 기자. 네, 통일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회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을 오늘 오전부터 제가 지키고 있는데요. 아직 성김 대사가 탄 차량이 빠져나오지 않은 점으로 미뤄서 회담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이동수단이나 경로로 오갔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후 2시쯤에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이 탄 검은색 차량이 연합사 군용 차량 안내를 받으며 들어갔다가 약 1시간 반 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성김 대사가 바로 이 차를 타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북미 실무회담에 미국은 성김 대사가 대표로 나섰고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와서 의제 조율談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역시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미국은 최대 20기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탄두 해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테러 지원국 해제 등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잠정 중단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김 대사와 최 부상은 최고의 대북 대미 전문가인데다가 조약과 협약에 능통한 외교관인 만큼 이번에 합의문 최종 작성까지 마무리 지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실무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통을 겪을 경우에는 하루 더 연장하거나 따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대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측 통일각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2시간 동안 군 통수권은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군 통수권이 무방비로 방치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북측 통일각에 머물며 2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시간가량이지만 대통령이 방북하는 비상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그대로 가진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간 것도 일반 해외 순방과 똑같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적국에 가 있었던 만큼 군 통수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적선국 북한의 정상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2시간은 대한민국은 불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또 군수내부와 LCC 상임위원들의 비상대기 등. 청와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군 통수권은 이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여야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 내용을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소리라며 막아섰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 곁을 지켰던 서훈 국가정보원장. 여야는 남북 대화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서 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체 회의 열어달라고 내가 몇 번 요구를 했어. 서훈 국정원장이 지금 종횡무진 활약을 하는데 그 활약상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정부 여당이 서 원장의 국회 출석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갖다가 무슨 번개 미팅으로 가느냐고. 그런 게 어딨어.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반면 여당은 북미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시기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야당이 캐묻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정략적 저런 좀 공세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지만 지금 하루 남았는데 해야 되나요? 오늘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처리하려던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선언문 준용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핵 폐기가 결의안에 담겨야 한다고 맞서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남북한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관련된 소식 하태원 국제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배턴 터치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談판을 견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성김 필리핀 대사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김 대사가 바톤을 넘겨받았다는 설명으로 들리는데 그럼 누가 넘긴 거죠?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연이긴 하지만 눈부신 조연들의 활약이 있었던 셈입니다. 자, 회담을 성사시키는 그런 물밑 조율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밑 대화에서 시간, 장소 조율까지는 자, 앤드류 킴, 바로 CIA의 자, 한국 미션센터장의 활약이 컸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 장면, 비핵화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 과정에서는 바로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입니다. 자,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비핵화 논의를 위해 채용된 어쩌면 청부 협상가의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김 대사 예전엔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동안 역시 필리핀 근무 때문인지 뉴스 속에서 사라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죠. 그때부터 육자회담장에 나섰으니까 15년가량 북핵 문제를 다룬 베테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상 첫 주한 미국 대사라는 기록을 남겼고요. 자, 육자회담 수석 대표라는 그런 자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요. 문제는 수석 대표가 됐는데 단 한 번도 협상장에 나서지 못했던 그런 비운의 협상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육자회담이라는 정식 외교의 틀에는 못 나섰지만 평양을 자주 방문했고 북한 사정이 굉장히 정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17년 2.13 합의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후에는 거의 매달 평양을 방문했던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협상을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긍정적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는데 자, 2007년 11월입니다. 그때 방북 당시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good. It was very useful. We visited the sites in Yanbian. We saw a lot of disablement activities going on. I think it was a very productive visit. 네, 11년 전이죠. 당시에는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자, 그런 탓인지 모르겠지만 북한 행동보다는 약간의 말을 믿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줍니다. 행동보다 말을 믿었다. 어쨌건 현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직접 많이 들어서 그런 탓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변에서 냉각탑 폭파한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간 사람만이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일례가 많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갈루치, 그러니까 94년 합의를 했던 갈루치가 있었다면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바로 힐 차관보가 있었습니다. 자, 북한과 대형 핵 합의를 한 뒤에 가장 처절하게 북한에게 배신당했던 경험 있는 사람 역시 바로 힐 차관보인데요. 자, 회고록에 소개됐던 성김 대사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북한은 농축우라늄 부인했지만 성김이 가져왔던 서류 거기에는 그리고 그 성김이 신었던 페라가모 구두
흔적이 묻어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흔적이라는 게 그렇죠. 우라늄의 징후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종이와 신발이 묻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힐 차관보는 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속았던 만큼 가장 많이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패의 경험이라는 게 뭐 부끄러운 과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일하는데 좋은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자, 서류를 받아왔다고 얘기했는데 저 서류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네. 2008년에 가져왔던 그 서류인데요. 자, 네. 성김대사에게 아마도 지금도 가장 잊지 못할 장면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장면을 꼽을 것 같습니다. 자, 2008년 5월 판문점, 저기서 내려오는 모습 보이는데. 통일각이네요. 그렇죠. 네. 북한에 가서 2박 3일간 머무르면서 북한의 핵 신고서를 받아 들고 손에 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손에 뭐가 많이 들려있군요. 그래서 판문점을 넘어 귀환하는 장면인데, 자, 무려 7개의 상자에 들어있는 서류 쪽지만 해도 무려 2만 쪽이나 되는 그런 자진 신고였습니다. 자, 하지만 저 신고서는 이미 용도가 폐기된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에 대한 신고만 담겼고요.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육자회담은 사망 선고를 내렸고, 자, 성김대사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적 망신을 당했던 그런 셈입니다. 자,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실무 의제를 조율하는 중책을 맡고 있거든요. 최선희와 성김 이 두 사람의 인연이랄까 그 관계 어떻게 맺어질지 큰 흐름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자,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희 이사장 혐의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7번 되풀이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명희 이사장은 현재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지 24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 건데요. 폭행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없이 죄송하다는 말을 7번 되풀이했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사장은 호텔 증축공사장에서 폭언을 하고 직원의 몸을 밀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직원과 운전기사, 자택경비원 등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이사장이 가위나 화분 등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이 오늘 출석하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 세 모녀는 모두 갑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한진그룹 일가의 자금 흐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횡령과 배임 등입니다. 검찰은 이 횡령과 배임이 최소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는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업체를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조 회장 등이 성과급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배임 혐의는 대한항공 기내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대표를 맡고 있는 중개업체가 면세품을 납품하면서 일종의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혐의 규모가 최소 200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업체 측은 관련 의혹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요.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한진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진그룹 재무회계 담당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 조상우 선수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상희 기자,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박동원, 조상우 이 두 선수는 이곳 인천 남동경찰서의 각각 다른 층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는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성폭행이 있었다는 이 여성의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 선수가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만 10여 차례 반복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억울하세요? 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피해자랑은 좀 어떻게 알고 계셨던 사이신가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뒤이어 출석한 조상우 선수는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두 선수는 지난 23일 원정 경기 숙소인 인천의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CCTV를 포함해 호텔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주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음주운전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노리고 합의금을 뜯어낸 겁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차 뒤로 도로 한켠에서 대기하던 흰색 차량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우측 골목으로 접어들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이내 속도를 높여 들이받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남성 이모 씨가 피해 차량을 살핍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낸 교통사고입니다. 이 씨는 새벽 시간 강남의 클럽 주차장 앞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 시간대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노려 값비싼 수입차를 따라가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1년간 고의 사고 28건을 내고 합의금 8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수사선상에 오르자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18일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합의금을 주고받는 이런 형태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이 씨를 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내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최근 인천항에서 발생한 대형 화물선 화재 때문에 주변 공기가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세먼지 증가와 중금속 오염이 심각했는데도 화재 초기 인천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5만 톤급 화물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부터 시작된 불은 67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승용차 1,400여 대, 타이어 5천여 개와 화물선 내부도 대부분 탔습니다. 수도권 소방 인력 800여 명이 투입될 정도로 대형 화재였고 공기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연기가 눈에 보이고 타는 냄새가 많이 났는데 코끝이 검해졌을 정도로. 환경영향조사 결과 화재 현장인 인천 중구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에 해당하는 176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고 화재 발생 동쪽 250m 지점에선 377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평균 수치의 거의 12배였습니다. 사고 당시 발생한 연기는 약 1km 떨어진 이곳 시장까지 덮쳐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두통과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복합 악취도 기준치의 45배였습니다. 이 동네에 신포동을 아예 장사를 못했어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다 나가고 그럴 정도에서.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납과 크롬, 니켈 수치는 각각 4월 평균에 비해 26배와 15배, 그리고 6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화재 발생 다음 날 이상이 없다고 발표해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엄청 나빴죠. 이런 걸 닦으면요, 시커먼 먼지가. 차가 몇 대 탔는데 공기가 좋았다면 말도 안 되지. 화재 당시 인천 중구와 동구, 남구, 남동구 등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가 오염됐고 악취 민원 100여 건이 빗발쳤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자주포 폭발 사고로 배우의 꿈을 잃어버린 군인 이야기입니다. 이삿짐에서 찾아낸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그린 단편 영화입니다. 주연 배우인 이찬호 씨는 이 영화를 끝으로 지난 2016년 8월에 입대했는데요. 하지만 불과 1년 뒤 배우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지난해 8월 21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장병 2명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연결식 사흘 전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부대에서 사격 훈련을 하다 K9 자주포가 폭발했는데요. 이 사고로 장병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씨가 바로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섬광 때문에 눈이 안 보였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고 다 만지면서 그 뜨거운 쇳덩어리들을, 그래서 지금 지문이 없을 정도로 손바닥까지 화상을 입은 상태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한 화상 흉터가 온몸을 뒤덮으면서 10년간 키워온 배우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10달 동안 투병하다 나흘 전 전역한 이 씨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치료비인데요. 이 씨는 현재 민간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는 치료비를 지원받지만 전역 후 6개월이 지나면 정부의 지원은 끊기게 됩니다. 당장 11월부터는 매달 300에서 5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폭발 사고를 당한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0일 만에 무려 26만 명 넘게 동원했는데요. 그렇다면 국가유공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우선 금전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보상금과 간호수당,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금 외에 화상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제일 높아요. 등록은 거의 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현재 갖고 있는 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국가유공자는 실제 훈련 중에 사고를 당한 건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보훈처는 이 씨가 유공자 신청을 하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 수사 결과 자주포 폭발 사고의 원인은 기계 결함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자주포를 만든 기업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상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의 꿈을 잃은 젊은 청년은 지금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중대한 형사 범죄 전과가 있어도 끄떡없는 면허증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 면허인데요. 형을 마치고 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의료법이 논란입니다. 최지연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귀에 익은 히트곡이 울려 퍼지는 지하 작업실. 4년 전 수술을 받다 숨진 고 신해철 씨의 흔적입니다. 당시 집도인은 TV 출연 등으로 유명했던 강모 원장. 신해철 씨한테 했던 패턴이나 되게 저희 아버지가 당했던 거나 그런 게 너무 비슷해서 설마 그 병원 아니야? 했는데 진짜 그 병원이었던 거예요. 강 원장에게 혈전 제거 수술을 받았던 아버지는 2년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들은 수술 당시 강 원장이 했던 설명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분명히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는데 수술을 거의 9시간 넘게 받으셨던 거죠. 아버님 상태 자체가 딱 봐도 너무 충격적이었죠. 버스에 다 피가 묻어 계셨고. 놀란 가족들이 큰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나서자 강 원장은 무작정 붙잡았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완전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이제 환자를 붙잡고 있다가 다른 큰 병원으로 이제 전환을 시킨 거죠. 민사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돼 4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지만 강 원장의 의사면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의료사고를 내고 면허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의사면허가 뭐 살인면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좀 소름 끼치고. 의사면허를 취소하려면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납회,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16개 사유에 해당돼야 합니다. 과실치사, 즉 수술 도중 사망사고는 이 사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행아, 아빠 왔다. 너무나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진행아 사랑해. 오열하는 아버지를 웃으며 바라보는 영정 속의 아들. 육군 하사였던 아들은 치질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은 뒤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혼전 사태에서 신체만 반응을 하는 거야. 그 상황을 보고 내 아이가 이제는 죽는구나. 저래야 죽는구나. 의사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3년간 계속된 의료소송. 의무 기록이 조작된 사실도 드러나 마취 의사 A씨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는 15일 정지에 그쳤습니다. 의의가 없었지 뭐.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진료기록 조작해가지고 어느 사고 나가지고 자격정지 내리는 것도 1호를 합니다. 1호. 최초의 사건이래. 의사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반성문 등 6가지 서류를 낸 뒤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면 됩니다. 기간 지나면 재교부 신청 해주는 거예요. 통상 관례예요. 밥그릇 해당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면 분명히 당연히 소송 걸 거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94건은 모두 승인됐고 지난해 단 한 건의 재교부 신청만 보류됐습니다. 과연 누구의 재교부 신청일까? 김 씨는 11가지 약물을 이 씨에게 투여하겠습니다. 다음날 한강공원 주차장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3년간의 면허 취소 기간이 끝난 지난해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결과를 기다리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행정적인 일 같은 거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일은 직원들 인사관리, 총동 뭐 이런 거. 김 씨가 올해 다시 재교부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계속 그걸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약하지. 복지부가 재량을 가지고 재교부를 안 해주는 게 너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독일의 경우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미국은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무기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끄떡없는 한국의 의사 면허. 환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바꾼 겁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고대양당 야합정치 최저임금 계약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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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정의당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줄줄이 반대 토론도 나섰습니다. 미리 협의도 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강행됐던 그 법안입니다.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발언을 이어가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종원 의원, 그만 마무리해 주세요. 너무 지나친 것 같네. 자, 김 의원 이제 이 정도로 하세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최저임금 기준을 낮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면 개정안 찬성 토론도 이어진 가운데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강행 처리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는 찬성 160대, 반대 24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6.13 지방선거 됐을 투표용지의 인쇄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한 번 이름이 인쇄되면 도중에 후보 단일화를 해서 후보직을 사퇴하더라도 투표 당일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 효과가 반감됩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인쇄소입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에 쓰일 투표용지 인쇄가 한창인데요. 보시다시피 서울 양천구의 모든 투표용지를 여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이도 색깔별로 쌓여져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투표용지의 번호 순서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차례로 배정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유권자는 색깔별로 구분된 7종류의 용지에 각각 투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모두 8장의 투표용지를, 특별지방정부인 세종시와 제주도의 유권자는 각각 4장과 6장의 용지를 받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서 지금 신중하게 정성을 들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투표용지 인쇄 시작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일단 단일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내일과 모레 각각 인쇄를 시작하는 대전과 충북에선 양당 광역단체장 후보 간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완료되면 후보자가 중도 사퇴해도 따로 표시할 수 없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는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TV와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에 첨단 기술이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빈집에 들어온 도둑을 로봇 청소기가 쫓아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이스라엘에 사는 코비 오제르 씨가 외출 중에 스마트폰으로 받은 사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둑이 찍혔고 찰칵 소리에 놀라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도둑을 쫓아낸 로봇 청소기는 이스라엘에서 TV 프로그램을 통해 화제가 됐습니다. 휴가나 출장으로 집을 오랫동안 비워도 집안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움직임을 감지하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최근 출시된 로봇 청소기들은 인공지능으로 집안 구조를 학습하고 장애물 종류까지 구분합니다. 먼지가 많은 구석이나 카펫에 갔을 때 스스로 흡입력을 더욱 강하게 해서 더 잘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첨단 기능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청소기가 집 지킴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